자, 미국 증시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일단은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뭐 나스닥 같은 경우 뭐 1% 이상 좀 조정을 받았고, 뭐 S&P 500이나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뭐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조금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시장에서 좀 주목했던 것은 이제 뭐 소비에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쪽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장 시작 전에 일단은 뭐 타겟이 좀 이제 3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일단 시장 예상치를 좀 많이 하회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3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가 뭐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뭐 50% 이상 좀 이제 급락을 하는 듯한 어떤 이런 느낌이 좀 계속 이제 시장 참여자들에게 되게 안 좋은 느낌을 줬죠. 왜냐면 소비 지표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니냐? 어떤 이런 좀 우려까지도 지금 넘어가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뭐 타겟뿐만 아니라 뭐 메이시스, 그다음 뭐 달러트리 같은 소매업체들도 같이 동반 좀 하락을 하는 좀 그러한 좀 이제 좀 모습이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뒤에서 다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내년에 좀 메모리 칩 공급 전망치를 좀 하향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출렁이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장 끝나고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TSMC를 인수를 주식을 좀 매수를 했죠. 41억 달러 정도 매수를 하면서, 사실은 반도체가 좀 겨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큰 손이 들어오면서 약간의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저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좀 분명히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금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지금 또 다시 한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3개월이랑 2년물, 뭐 10년물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증시에는 좀 좋은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죠. 지금 최종금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많아요. 지금 뭐 4.75에서 5.25까지 약간 좀 이제 레인지가 좀 있는 상황인데, 좀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서 자꾸 좀 시장 자체가 좀 출렁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오늘 샌프란시스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뭐 연준의 중립금리를 뭐 5% 이상 해야 된다 또 이런 좀 발언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또 약간의 좀 시장이 좀 출렁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레인지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이런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그냥 뭐 계속 말씀드리다만 그냥 5.25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서 여러 가지 좀 그 지표들도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러한 좀 주변 국가들의 어떤 침체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어느 정도 우려가 좀 섞이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다 같이 좀 시장에서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한 거잖아요. 우리는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미 했고. 네, 맞습니다. 근데 하면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내년 시장에 대해서 그냥 뭐 저 삼성전자는 뭐 그냥 그대로 가겠다. 네. 인위적 감축은 하지 않겠다 그랬고, 하이닉스는 뭐 좀 감축하겠다 했고. 네. 그것이 우리 사실 이미 선반영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LG란다. 마이크론의 영향을 받을까?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는 역시 이게 악재일까 호재일까? 뭐 이런 면에서 좀 생각이 많아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보게 되면 3대장이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 사실 이제 마이크론이 3위 업체예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의 주가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대부분 내년에 이제 감산을 하고 어떻게 보면 투자를 줄이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또 마이크론이 추가적으로 내년에 대한 시장 전망을 조금은 좀 낮췄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마이크론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치킨캠이라는 약간 용어가 들릴 정도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속 지속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고,
반도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 휴대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투자를 좀 뜯어는 봐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를 그대로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겐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후에 보게 된다면 더욱더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결국 삼성전자는 이제 규모의 경제로서 워낙 원가를 좀 낮춰놨기 때문에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원가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감산을 하지 않고 공급을 줄이지 않고 계속 그대로 하겠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시장에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이 쏟아지게 되면 결국은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3위 업체인 마이크론, 2위인 SK하이닉스부터 차례대로 어떻게 보면 팔면서 적자가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도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잡히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 2위와 3위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퇴출되는 상황, 여기서 삼성전자만 남은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공급자 우위 시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삼성전자가 이제 그 공급자 시장에서 가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면 삼성전자는 상당히 무서운 전략을 쓰고 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내년에 어떤 수요에 우려해야 된 부분을 좀 걱정을 하면서 어쨌든 공급에 대한 부분을 조절을 하고 투자를 조절하고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그 후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무서운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실 엄청나게 무거운 종목이고 좀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인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50달러에서 그래도 65달러까지 거의 차트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항대를 맞고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 하락으로 좀 전환된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다만 시장에서 2023년 내년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구나라는 좀 어떤 우려감이 다시 한번 좀 발휘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디램뿐만 아니라 낸드까지도 좀 안 좋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감이 좀 지속이 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의 좀 이제 선반영이 된 부분들에 플러스 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것 때문에 오늘 좀 반도체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의 좀 빌미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다시 조정으로 들어간다라고 좀 보기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뭐 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뭐 외국인은 좀 샀다 팔았다 요즘 좀 그러는 것 같고, 기관들도 요즘 사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때가 또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한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이틀 전에 보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그 워런 버핏이 TSMC 주식을 좀 매수했다라는 좀 뉴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보게 되면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 이제 상당히 강한 퍼포먼스를 좀 오후부터 좀 보였었는데,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저점 대비 15%에서 20% 정도 상승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횡보를 하게 되면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이제 낙수 효과가 좀 나온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코스피도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가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2,500에서 약간의 좀 저항선을 좀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코스닥이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한 좀 반등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최근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좀 나오죠. 뭐 코스닥이 상승한 이유는 이제 쇼커버링 때문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코스닥이 키 맞추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사실은 대장주가 몇 개 보이긴 합니다만 뭐 반도체도 그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좀 횡보를 해주게 된다고 하면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퍼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대부분 다 발표가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부장 종목들이 그래도 시장 생각했던 컨센서스 대비 좀 선방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초점은 뭐 4분기 내년으로 이제 가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투자를 이제 뭐 지속하겠다고 했다면 결국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컨센을 유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참 하여튼 시장이 열려봐야 돼.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건데, 요즘 하도 우리가 그 미국 시장하고 디커플링 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될지 좀 흥미진진해요.
자,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어요. 3%대. 네. 네, 2년물은 뭐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냐 아니면 이제 금리가 안정화되는 현상이냐? 그러니까 뭐 이제 해석에 따라 이게 완전히 다른데. 그러니까 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서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도 약간 이런 현상을 좀 헷갈려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용은 되게 좋다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장 열렸을 때 미국 소매 판매 가격이 이제 소매 판매 관련돼서 이제 좀 이제 지표가 나왔는데 1.3%가 증가를 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 활동이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고용도 좋고 소비도 좋네.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대. 근데 또 보니까 타겟은 자꾸 이제 실적에 미스가 나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약간 이러한 좀 의문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좋다. 생각보다 상당히 뭐 시장 대비 방어를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소비는 근데 약간 좀 카테고리를 나눠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필수 소비재 같은 이제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은 계속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경기 민감 쪽과 연관된 소비라든지 혹은 사치제 쪽에서의 소비는 약간의 좀 이제 보수적인 스탠스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이 소비에 관련된 지표를 약간은 좀 카테고리로 나눠서 보면서 경기 침체냐 아니면 경기 유지냐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수치로 보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경기 침체의 어떤 신호는 조금씩은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좀 이렇게 금리들이 약간 우려 섞인 부분으로 해서 좀 역전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은 이제 이 수치 자체는 봤을 때 그러니까 소비 지표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다라는 또 이런 우려감도 같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월마트라든지 타겟 같은 경우 어떤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소비 시즌이 좀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좀 상당히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음식료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일어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기 민감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사치품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둔화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영국 지표도 나왔는데 영국은 안 좋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뭐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예상보다 다 높게 나와서 지금 이게 어제 영국 증시가 어땠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빠졌군요. 0.25. 네.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10.7인데 11%가 넘게 나왔습니다. 저기도 지금 아주 하긴 그러니까 트러스 총리가 무리를 했었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9월 달보다 2%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11%가 올랐다는 거 자체는 이제 물가 지수가 11%다.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런던이 워낙 좀 물가가 비싸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11%가 더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 다가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신경이 엄청 쓸 겁니다. 지금 이제 에너지 요금을 포함한 이제 주택이라든지 뭐 가사 서비스 같은 경우가 지금 11.7로 지금 최고치를 기록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가구 쪽에 보면 이제 전기, 가스, 기타 연료 관련돼서 지금 뭐 한 90% 이상의 어떤 비용이 좀 상승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침체 국면에서 지금 영국 정부와 지금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시도를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영국 은행도 보게 된다고 하면 영란은행 하죠. 영국 금리가 한 4.5% 이제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유로존 같은 경우는 제로 금리에 대한 부분을 좀 상당히 많이 최근까지 표방했었습니다만 뭐 제로 금리가 깨진 건 이미 오래됐고 그다음에 이제 4.5%까지 거의 미국 수준처럼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국도 지금 상당히 강력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지표가 지금 어제 발표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타겟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타겟 같은 경우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와 이제 좀 동일한 선상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앞서 말씀드렸던 소매 판매랑 좀 같이 연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소매 판매가 지금 10월 중에 소매 판매가 한 1.3% 정도 증가했다고 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자동차 대리점, 뭐 주유소를 제외한 수치 같은 경우 0.9% 정도 이제 증가를 하면서 10월 중에 거의 모든 소매 판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영향이 좀 상당히 크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좀 소매 판매가 늘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주요소 수입도 유가 상승으로 한 4% 정도 좀 증가했다는 부분 때문에 소매 판매가 좀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겟 같은 경우가 지금 컨센서스 미스가 좀 난 상황들 이런 측면에서 약간의 그 경기 지표와 기업의 실적은 좀 약간 매치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필수품인 좀 음식료품에 대한 포조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뭐 이제 타겟 사이즈가 큰 뭐 자동차라든지 가구 같은 경우는 좀 소비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 이 지표 자체를 그대로 믿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음식료 관련된 쪽에서는 소비가 올라가고 있으나 그 이외의 것에서는 소비가 부진한, 매출이 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제가 볼 때는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그 다음에 뭐 사이먼 데이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소비 성수기가 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보게 된다면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는 4분기 컨센서스가 좀 하향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월 중에 소매 판매가 좀 나왔어도 좀 기업들의 4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는 하향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10월에 어떤 소매 판매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그 이후에 지금 일어날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예상치까지 같이 좀 보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연준은 뭐 11월, 12월에도 계속 그러니까 강력한 긴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시장은 좀 의구심을 갖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려울 때 확실히 1위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들 간에 네. 이 확연하게 그 뭐라 그럴까 저력이 드러나는 것 같아. 저력이. 네. 그렇지. 왜냐면 그 어디지 그 월마트는 실적 좋았잖아요. 예상치보다 훨씬 높았거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타겟은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 실적 시즌만 되면 실적 쇼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정층 그 고객층이 단단하게 있는 월마트는 어쨌든 계속 가는데 네. 뭔가 계속해서 그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됐든 뭐가 됐든 하려면은 하여튼 이런 데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마케팅비도 많이 들어가고 원가 부담도 높아지고. 맞습니다. 약간 이제 뭐 월마트가 이제 타겟이 약간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우리나라도 이제 보게 되면 뭐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제 회원제로 딱 해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회원비 자체는 어떻게 보면 로열티를 약간 측정하는 어떻게 보면 좀 수단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많은 베네핏을 주기 때문에 뭐 회원비를 조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회원들이 이탈하지 않고 충성적으로 좀 남아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월마트와 타겟 같은 경우 약간 좀 그런 전략을 좀 다르게 쓴다는 것 자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차이가 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좀 향후에 나아가는 좀 전략 자체가 좀 많이 다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월마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은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약간 타겟과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에 관련된 쪽 특히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필수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지금 이제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4분기에도 분명히 실적이 조금은 갈릴 수 있는 좀 그러한 영향은 좀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트코 얘기하니까 갑자기 코스트코에서 파는 그 핫도그하고 네. 피자 먹고 싶네. 네. 자,
그다음 뭐 준비하신 게 이게 뭡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건 주가 차트인 것 같고. 네, 이제 아마존이랑 제가 이제 이 에스티로더 관련돼서 좀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약간 좀 극명하게 좀 대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마존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대규모 구조 조정을 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메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메타는 어떻게 보면 이제 IT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IT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 구조 조정을 지금 어떻게 보면 빅테크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이번 주부터 10,000명 회고 계획을 좀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좀 움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전체 인원이 이제 160만 명이기 때문에 1만 명이면 사실은 1%도 안 되는 어떤 숫자거든요. 근데 이 아마존 역대 최대의 어떤 감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만 명에 대한 숫자가 어떻게 보면은 좀 상징적인 숫자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디바이스 개발이라든지 뭐 리테일, 인사 담당 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어떤 사업 분야에서 대부분 다 감원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뭐 세부적인 내역은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존이 생각보다 쇼핑 관련된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쇼핑 시즌이 다가오는데 구조 조정을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좀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이제 CEO의 어떤 뭐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발언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번에 어떤 이제 쇼핑 시즌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대한 어떤 쇼핑 시즌이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 아니라 내년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구조조정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반응했던 이유는 일단은 어쨌든 실적에 대한 부분 내년에 뭐 컨센서스 하향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반영을 했고 사실은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한 확보 결국 이제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뭐 결국은 인건비를 많이 세이브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1위 업체에 대한 어떤 그런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많이 녹아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빅테크들이 대부분 좀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절감을 하면서 현금 확보에 좀 상당히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반면에 이제 어제 좀 발표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스티 로더. 지금 화장품의 이제 명품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에스티 로더가 지금 이제 명품 패션 브랜드 톰 포드를 이제 2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조 한 7천억에 인수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발표가 났는데 사실은 이제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이제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를 좀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여기 보니까 바비 브라운은 알겠고요. 뭐 조 말론 런던도 알겠습니다. 근데 뭐 꽤 많다고 하니까 지금 뭐 시청자분들 중에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시가총액이 뭐 1,000억 달러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큰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톰 포드를 좀 인수를 하겠다라고 지금 인수를 하겠다라고 한 것 자체는 결국은 이제 이 인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 톰 포드가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쪽에는 사실 약간 좀 아니라 네, 우리 저 민재기 팀장이 톰 브라운이라고 그랬나?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네, 톰자가 들어가서. 네, 그래서 사실 뭐 구찌랑 약간의 좀 이제 인수전 좀 약간 대결이 있었는데 어쨌든 에스티 로더가 지금 이제 톰 포드를 좀 가져간다고 하면서 결국 이제 불황이 있는 상황에서도 결국 M&A를 하고 사업에 대한 확장을 하는 기업들도 있다 해서 지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필수 소비재로서 이제 좀 간주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M&A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약간 경기에 좀 시각차는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계속 우리 양극화 얘기하잖아요. 이 명품과 네. 아주 싸거나 네. 이 둘 중에 아니면 어중간한 그게 한국 화장품 회사들이 어려운 이유라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광군제가 너무 조용히 지나갔어요. 그러게 지금 뭐 별로 발표도 없죠. 네, 사실은 중국 광군제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명품 화장품들 많지 않습니까?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뭐 아모레퍼시픽을 통해서 나간 이런 화장품들에서 상당히 좋은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너무 조용히 지나갔어요. 근데 중국이 생각보다 지금 이제 너무 코로나 제로 정책을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들린 얘기에 의하면 이제 결국은 부양을 할 수밖에 없고 다시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양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기 소비재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정도, 이 정도까지, 뭐 여행 이 정도까지가 좀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어제 뭐 오늘 조금씩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중국 한한령 뭐 해제의 기대감 이런 문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제가 볼 때는 좀 믿을 수 없는 좀 그러한 좀 정책들을 많이 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화장품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쪽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이제 중국보다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무비자로 해서 지금 계속 이제 왕래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일본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실적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뭐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그래도 좀 매출을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쪽은 사실은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제 열어봐야 아는 거고, 오히려 이제 리오프닝이라든지 좀 경기 필수, 그러니까 소비 필수재 관련된 부분을 좀 하시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중국보다는 좀 일본에 좀 포커스되어 있는 좀 회사를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것도 왜 좋아하시는 분, 참 그 브랜드마다 네. 그게 있나 봐요. 그 어떤 그 자기들만의 어떤 그 뭐라 그러지? 아이덴티티? 패턴? 그치, 아이덴티티. 뭐 그런 게 있나 봐. 나는 앞만 봐도 잘 모르겠던데. 그래가지고 그냥 저기 그냥 쇼핑몰에서 이렇게 그냥 동대문 그냥 그런 것들. 사실 저도 이제 브랜드는 잘 모르고요. 그냥 이제 아울렛 같은 데 가서 그냥 이렇게 맞아. 대부분 예, 뭐 전년도 거 아니면 2월 상품. 예, 2월 상품 뭐 많으면 80%, 뭐 50%, 30% 이렇게 하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여유롭게 쇼핑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그리고 백화점을 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소비나 패션은 아직은 살짝 좀 감각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윤여민 FP가 그 저 뭐죠? 그 패션주나 아니면 백화점주 추천하면 안 들어야겠네. 아,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추천할 정도로 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쪽은 아직은 좀 문외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